네,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오전과 오후에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지금 쏟아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뉴스가 시장에 흘러나왔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팩트체크하는 시간, 텔레그램방 통해서 탐험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본부장, 이재규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하나오션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너무나 크게 밑돌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좋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건 영업이익이 2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나 크게 급감했고요. 컨센서스도 무려 61%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너무나 낮게 나왔다라는 아이러니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매출은 증가했으나 마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QOQ 대비 플러스다. 그래서 지난 2분기처럼 일회성 비용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여전히 실적이 좋지 못하자 공개가 되고 나서 급격하게 주가의 분위기도 위축이 됐습니다. 현 구간 5.75%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7,9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하나오션의 실적이 이게 좀 의아한 게 매출액은 컨센보다 잘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너무 미스난 거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으로요? 그게 뭐 매번 조선주들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와가지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조금 그 3분기 때 보시면 7월 중순부터 좀 원화가 좀 강세를 띄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거의 1,380원대로 올라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때는 1,300원을 살짝 이탈하기도 할 정도로 원화가 한 달 반 정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약간 이게 환율 대부분 수출업체들은 환율 관련해서 해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파르게 변동을 보여주면 이 해징이 거의 효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파르게 원화 강세를 띈 부분들이 일부 영업이익을 좀 감소시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올해도 약간 수주가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예전에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업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조선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었던 키워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셨을 거예요. 실제로 뭐 신조선가 역시도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다 도달을 한 상황이고, 계속 그 가격은 조선가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부진했을까 좀 의아하실 것 같거든요.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미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신호는 보여줬으니 이로 인해 주가 상승 탄력은 더딜 수 있지만, 최근 뭐 안보 이야기로 조선업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쪽 파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 슈퍼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일단 뭐 슈퍼사이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슈퍼사이클보다 더 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정도는 제가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중국 쪽에서 너무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살짝 부러지면서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저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주가 흐름은 부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게다가 이제 조선가 지수,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너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조선주들의 주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뭐 9월 달이나 10월 달 지금 이제 하나오션 말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한번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9월 달에 저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황은 당분간은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3분기 때는 조업 일수가 짧지만 네, 맞아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이 실적을 내놔 봐야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화오션만의 문제인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건지 이걸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조선 나는 좋은지 잘 모르겠다. 현장 가보면 일하는 사람이 자꾸 줄고 난리인데 돈은 조금 준다. 뭐 이런 평을 현장의 분위기를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점수를 높게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슨 이유 때문이건 크게 밑돌았다라는 거에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건지 무게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못 맞춘 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쭉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그룹주들이 계속 올라올 때도 하나오션 전혀 오르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되고 있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단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한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중간대로 3만 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는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상당히 밀어내기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기업도 먹고 살아야 돼요. 중국이 수주가 안 나오면 계속 저가 수주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기업이 수주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 글로벌 선사한테 엄청나게 물량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라면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선관만 해서도 한 10척 이상 수주를 했었거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수주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글로벌 선사는 중국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다. 기술력 차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대형 선박이라든지 고부가치 선박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준다라면 부담 해소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다. 어찌되었든 뭐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섹터는 은행주, 조선주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근데 이들 기업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서 던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해서 현대그룹주들의 실적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저희 텔레그램 방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트럼프 후보가요. 미 해군 재건과 수리 계획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해군 확장을 우선시하고 지금 이 군함의 수를 늘리거나 조선 및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의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미국의 양해군법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친환경이라는 LNG선 뭐 이런 선 때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도 맞고 여기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미국 측에서 이렇게 조선과 유지보수, 해군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프라적인 면 그리고 정책적인 면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도 이 MRO 사업에 같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오션 역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기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규제도 조선업에선 그닥 영향력이 없다. 다만 2024년 조선의 특징은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MRO 역량을 좀 자신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HD 현대 쪽과 그리고 하나오션이 요 군사, 잠수함이라든지 함정 쪽에 대한 보수 유지 관련돼서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실제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업체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한 가지 무기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보시면 방산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이 조선주로도 퍼진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주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두 달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지금 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여기서 지금 꺾인다라고 한다면 시차가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조선주들도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시차가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좀 둔합니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써준 글이 좀 기억에 남네요. 가을님이요. 아직 조선주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 집권 후 관세 정책이라던가 환율 조작 정책 등 우리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큰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나마 미국이 안 하는 조선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가보죠. 주식 급등일보에 오늘 이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한 건데요. 오늘 5% 넘게 올라주면서 7만 1,000달러도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업비트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15분 봉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9,800만 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 다시 1억으로 탈환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는 7만 1,000달러를 넘겼고요.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S&P 계속 다 오르는데 우리 국내 증시 빼고 다 오르네.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비트코인 또 그와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큰 국내 주식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 현재 주가도 이 상황 유지하고 있을까요? 보시죠. 12.8% 올라주면서 9,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앞서 코스닥에서는 주도 섹터가 보이기보다는 주도 테마가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12%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후반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0% 가깝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7만 1,000달러까지 장중에 돌파했다라는 거, 이거 최근에 그 기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오늘 좀 급하게, 과격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최근에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우위를 점치고 이게 계속 좀 확대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그 업체마다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계속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관련된 상품의 가격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 오른 건 아니다. 다만 오늘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오늘 조금 더 다시 이제 1억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SM, 뭐 서울 옥션, 뭐 관련된 기업들 우리 기술 투자까지 해서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가상화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이게 트럼프 후보의 가장 그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인 주자였잖아요. 근데 실상 여기 해리스 후보도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달러 환율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약세면 오히려 가상화폐 그 가치는 상승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달러와 반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달러 강세와 비트코인 강세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디커플링이 된다,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월 달부터 반등을 쭉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라는 것이 뭐 시장에서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반감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고 살펴본다면 2016년도와 2020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반감기 이후에 6개월 후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반감기 이후에는 뭐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거나 뭐 채굴자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4월 달에 반감기 이후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달러 강세와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리고 같이 움직인다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쪽에 대한 뭐 동시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너무 강하게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라든지 가치는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7월 달과 8월 달의 고점대를 살짝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3월 달과 4월 달에 이제 고점대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는 비트코인 테마주를 트럼프 테마주와 거의 연동시하면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오는 그 일정이 변곡점이 되려나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오나 그 전에 매도해야 되나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 테마주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생각보다 영향이 덜하고 네.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아, 대선과 상관없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비트코인 가격과 좀 연동이 되거나 비트코인과 뭐 STO, NFT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는 살짝 별개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이슈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약 10위권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테슬라보다도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부 주체들이 어떻게 그 가격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론의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STO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미국의 대선 전후로 해서 수익이 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뭐 가장 베스트 전략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세요라고 많이들 하시지만 저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테마주? 비트코인 테마주? 뭐 어쨌든 이제 과거의 테마주들 보면 이제 어쨌든 제일 강한 거는 우리 기술 투자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우상향, 그러니까 고점 매물대를 좀 돌파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9,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지난번 뭐 8월달, 9월달 고점 10,000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사실 거래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관련된 기업이 엄청나게 낙수 효과를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단순하게 ST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도는 오늘처럼 코인과 그 가상화폐가 좀 가파르게 오를 때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그냥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테마 이야기했고요.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 중국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키옥시아 4분기 낸드 생산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어제 모처럼 삼성전자가 4% 가까이 반등을 하고요. 외국인의 정말 끝을 모르던 매도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미증시 강세 재료, 유가 하락이라던가 엔 약세가 먼저 기반영된 만큼 오늘의 경우에는 그 미국 금리 향방과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 및 외국인 수급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지수 상단은 제한될 것 같다. 개별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 장세가 연출될 전망이다라는 전망을 오늘 개장 전에 시황 분석을 통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보시죠.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위주로만 반등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는 거래 대금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 하락하는 날, 오늘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호가가 얇은 상태에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한번 볼게요. 네. 그 간절한 스터디 카페 방에는요, 이유가 딱 보이는 것 같다면서 오늘 블랙홀에 SK하이닉스의 3.47%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1.55% 상승, 요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랬어요. 삼성전자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로 바꾸면서 사던 SK하이닉스를 팔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팔자세가 멈춘 그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무엇 때문에 좀 강하게 샀을까요? 그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일단 저는 무엇보다는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들어온 게 아닌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배 미만까지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BPS, 예상이 되고 있는 BPS가 56,000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격이 5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PBR이 1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8만 원에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를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올라오다가 대밀림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좀 올라오다가 대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롱숏 포지션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한 첫날이 10월 2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동안 6만 원을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신문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대가 5만 6천 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6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만 9,200원인데 6만 원 이탈하고 나서 1%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섭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바로 기관 매수가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작은 물량이긴 했지만 약 90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춰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앞서 오전장 3, 4% 가까운 하락에서 1, 2%가량의 약세로 낙폭을 만회하며 지금 코스피 지수 역시도 약보합권까지 회복을 해냈는데요. 오늘 그 지수를 끌어내렸던 블랙홀로 처음에는 SK하이닉스라던가 LG화학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다시 멈춘 건지 아니면 이걸 너무 과하게 수급의 이동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건지요? 저는 너무 수급의 이동을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90억 매수가 들어온 거는 네. 그동안 13조가 넘게 매도 나왔어요. 맞아요. 아무 코끼리한테 땅콩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억 단위로 들어와 줘야지 좀 변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면 과거에도 이제 보시면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통과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구조가 깨진다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좀 일시적으로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된다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조건부로 HBM 관련해서 공급 가능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하락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하이닉스를 팔고 뭐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엄청 길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약간의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삼성전자 반등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에 돈을 번 분들은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저께 최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 네. 제가 보는 뭐 단기 목표치는 뭐 조금 높게 본다고 해도 한 62,000원, 63,000원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3%, 4%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는 목표치인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또 6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는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네. 저점이 확인됐을 때 매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삼성전자의 그동안 팔자 행렬을 멈춘 약간의 매수로만 보일 뿐일 뿐 여기서 우리가 수급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삼성전자로 이동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두 분을 통해서 팩트 체크해 봤고요.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